네, 오늘부터 팝콘 먹으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치맥 즐기면서 가을 야구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모임도 조금 자유로워지는데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서 보다 안전하게 해제가 되죠. 한 단계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기대가 크지만 자칫 방역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곳곳의 표정, 그리고 짚어볼 부분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메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띄웁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진행 중인데 오늘도 정치권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들도 준비돼 있고요.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영업 제한 시한이 대부분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수가 늘어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1단계가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소아 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이 내일 대규모 출범식과 함께 선대위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잠시 뒤에는 선대위원장과 각 부문을 총괄할 본부장급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5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며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 KT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됩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 전철 안에서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마구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사형당하고 싶어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한 모텔 객실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텔 주인이 용의자로 검거된 가운데 불법 촬영한 영상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욱 그리고 정모 변호사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김만배 씨 앞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만큼 영장 청구에 검찰은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그리고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지금 추가 기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추가 기소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모임 가능 인원도 늘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이나 병원 등 수도권 곳곳에선 집단 감염이 잇따라 재확산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 첫날입니다. 지금 식당가에 나가 있는데 표정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거리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이 되면 직장인 등 많은 인파로 붐비는 곳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을 맞아 식자재를 가득 실은 배달 트럭들이 골목을 오가고 상인들 역시 표정이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식당이나 카페에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하루 종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인데요. 다만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은 1단계에선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됐는데요. 이들 시설에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는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고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나 집회 참가 인원이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이나 전시회 등은 기존 인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접종자 전용 구역을 둬 이 구역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 헬로윈 행사로 이태원 등 번화가에 많은 사람이 몰린 데다 꽃 도매상가와 병원 등의 집단 감염도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문화예술시설에도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이제 상영관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네, 영화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서울 용산 CGV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상영관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이런 핫도그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음식물을 가지고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관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방역 규제 완화 첫날인데다 월요일이어서 관객 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음식물들은 이런 취식 공간에서 앉아서 먹은 다음에 상영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음식물을 가지고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누구나 상영관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화관 측에서 마련한 백신 프리존에서만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관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나 48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살 이하 학생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생증을 소지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라고 해도 음식을 먹는 상영관이 꺼려진다면 기존 일반 상영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극장 측은 우선 전체 상영관의 20에서 30% 정도를 백신 패스관으로 운영하고 향후 관객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더 늘릴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영관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말 3차 유행으로 금지한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이 밖에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자정 이후 심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영화표 6,000원 할인 쿠폰도 발행하는데 전객 521개 영화관에서 다운로드한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제가 사라져서 관람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관람객이 몰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예약해야지만 관람이 가능한데 시간당 관람 인원은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조심스럽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행에 대한 우려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규제가 완화됐다 해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CGV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궁궐과 조선왕릉 문화재 관람시설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 관람도 전면 재개됩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서 일반 관람을 중지했던 수도권 궁궐과 조선왕릉 실내 관람시설을 오늘부터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궐과 조선왕릉 안내 해설과 박물관 전시 해설도 다시 진행됩니다. 또 조선왕릉 8곳에 있는 역사문화관도 1년 8개월에 걸친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합니다.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종교 활동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 구분 없이 예배나 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이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됐을 경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성가대나 찬송팀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면 마스크 착용 상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종교 활동 후 교인이나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닷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또다시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1,000명 아래로 1,0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한 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증가세로 또 전환이 됐군요.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86명으로 닷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유입이 1,666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국내 신규 환자의 79.6%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비수도권은 20.4%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이나 감염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3이었는데 직전 3주 동안 1 미만이었다가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환자 규모 기준으로도 지난주 하루 평균 1,716.4명이 발생해 직전주에 비해 증가율이 28.2%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완료 인구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소아 청소년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주간 집계된 12세에서 15세 사전 예약률이 27%에 그쳐 현재까지는 다소 저조하지만 아직 12일까지 예약 기간이 남아있어 최종 집계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 첫날 정부는 거듭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안전재난본부 1차장은 앞으로 여러 고비가 예상된다며 마스크 쓰기와 실내 환기, 증세가 있을 때 신속한 진단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대응 역량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소비 쿠폰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소비를 늘려 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 와중에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 대목에도 한산한 식당. 오래전 추억이 돼버린 여행과 관중 없는 운동 경기, 썰렁한 영화관까지. 최근 민간 소비가 줄면서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걱정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각종 할인을 통해 지갑을 열어보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소비 쿠폰 2,3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외식과 공연 쿠폰은 대면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시작조차 못한 숙박과 여행, 영화, 전시, 체육, 프로스포츠 쿠폰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자주 오지 못했는데 소비 쿠폰 발행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코세페로 불리는 국내 최대의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역대 최다인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름 동안 열립니다.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춘 이 같은 소비 부양책엔 돈을 풀어서라도 올해 목표 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년도 각 부처 재정 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투자 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하지만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류세 인하와 같이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돈을 더 풀어 소비를 자극하는 건 정책 엇박자란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 쿠폰을 늘리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는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를 과대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간 소비를 살려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도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상 회복의 시작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대규모 출범식과 함께 메머드급 선대위를 띄우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주자 간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내일 대규모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이재명 후보 오늘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여당 대선 후보로서 폭넓은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잠시 뒤에는 광복회와 노인중앙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띄우며 정책 행보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정치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또 초과 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화답했는데 먼저 송영길 대표는 연말까지 확보된 추가 세수를 활용해 국민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당론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출범식과 함께 당 선대위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마치고 내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당 선대위는 현역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규모로 꾸려지는 가운데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전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이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단 선대위원장과 각 부문을 총괄할 본부장급 인선 결과부터 공개될 예정인데 특히 설훈, 홍영표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른바 원팀 선대위의 상징적 장면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군요. 네, 오는 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모레부터 이틀은 ARS 투표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 50%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모바일 투표율은 벌써 30%를 넘어서면서 일찌감치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이제 닷새도 채 남지 않으면서 야당 대권 주자들은 나란히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주자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했는데 대통령은 날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며 이는 마치 초임 검사가 넉 달 만에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초임 검사가 넉 달 만에 나 검찰총장 하겠다고 덤비는 거나 정치 입문한 지 넉 달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들어와서 나 대통령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반대로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홍 의원을 겨냥해 정치혁신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당심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큼 큰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차 법인에서 조금 지더라도 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꽤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양강을 이룬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강조했고 원희룡 전 지사 역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를 겨냥해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을 모두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를 설계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나눠 갖게 하고도 뻔뻔한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고, 야당 대권 주자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번 주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4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벌써 야권 단일화 논의를 꺼내들며 중도 보수의 분열은 필패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은 여야의 초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만큼 캐스팅 보트를 쥔 안 대표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동결 조치에 반발해서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항고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곽 의원 아들의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50억 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 KT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보다 10배 많은 15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는데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KT가 발표한 보상안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KT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KT는 실제 인터넷 장애 시간은 89분이었지만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등입니다. 개인이 5만 원짜리 무선 상품에 가입한 경우 1,000원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KT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1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요금제 기준 월 2만 5천 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상액이 7, 8천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보상 금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됩니다. KT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에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혁신 TF를 가동하고 인재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실을 YTN이 보도했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모텔 주인이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모텔. 지난달 30일 모텔 2층 객실에 머물던 손님이 몰래카메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TV 서랍장 손잡이 아래 뚫린 작은 구멍. 손전등을 비춰보니 몰래카메라 렌즈에 빛이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몰래카메라와 연결된 외부로 이어진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모텔 밖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향한 곳에서 황급히 걸어 나오다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모텔 주인 60대 남성 A씨.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묻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물건이 다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2층 객실 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 지난 6월. 확인된 것만 최소 100여 개에 달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명 투숙객 사생활이 불법 촬영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는 한 대만 설치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요.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에 석방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는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그리고 정 변호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모 변호사와 공모를 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화천대유의 특혜를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 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1천억대 이상이라는 내용이 거론되기만 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정한 것 이외에 5억 원을 뇌물로 건넨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 1월 말에 대장동 개발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짜리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해당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뇌물 부분에 대해 애초 수표에서 전액 현금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수표와 현금으로 정정한 셈입니다. 검찰이 그간 어려움을 겪던 배임 혐의는 물론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입증을 마무리 지으면서 영장 심사를 통해 드러날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는 모레쯤 열리고요. 이르면 그날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울산에서 경찰서 내부 비리 의혹을 고발한 경찰관이 오히려 직위 해제되고 수사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로 몰리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알고 보니 수사를 받은 경찰관은 오히려 내부 비리 정황을 찾아내고 예산까지 아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에서 예산 업무를 주로 맡으며 일해온 A경정.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대상자가 되면서 직위 해제되고 10달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경정의 가족은 비리 경찰관이 아니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업체와 유착한 거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달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검찰 판단대로라면 A경정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관으로 물려 수사를 받은 게 됩니다. YTN은 무혐의로 결론난 A경정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발령난 A경정은 전임 작대에 들어온 공사 견적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무기고 방수공사를 맡은 울산 지역 업체가 보내온 견적서인데 공사 면적과 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가져온 견적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평수가 너무 부풀어져 있어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거래한 업체 말고 전혀 새로운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견적서를 이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공사 계약을 중단시킨 A경정은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부산 지역 업체가 선정돼 공사를 마쳤습니다. A경정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업체의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비교해봤습니다. 수의 계약했던 울산 업체가 제출한 공사 면적은 196제곱미터, 공사비는 821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부산 업체는 실제 면적과 같은 136제곱미터에 공사비 4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가로 곱하기 들어가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도면상에 명확하게 면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담당자가 그 면적을 저한테 불러줬거든요. A경정에 확인이 없었다면 기존 업체가 면적을 부풀려 제출한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될 뻔한 겁니다. 공사비 부풀리기를 발견한 뒤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 대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진행하고 허술하게 운영되어 구내식당도 정상화해 예산을 아꼈다는 게 A경정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업체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지난 일은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무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는커녕 과거 계약을 살펴보는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경정이 공사를 맡았던 부산업체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직원들은 A경정으로부터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내부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A경정은 지난해 10월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A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외부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래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본부장이 대표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폭언을 퍼붓다가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건데요. 이런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달 13일 회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간 대표가 퍼부은 폭언은 일상처럼 넘겨왔지만 회사 후배와 동료 앞에서 손찌검을 당한 데에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거지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통을 잡고 진짜로 폭행을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여기를 자꾸 흔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욕하지 마시죠. 막 이래. 그랬더니 또 야, 막 죽을래 막 이러면서 그 무서워서 나갔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쪽으로 바깥으로 그냥 받고 나왔다니까. 퍽 하는 소리 나더라고요. 회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건 영업 성과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으니 그간 받은 수당을 물어내라고 해 항의하자 곧바로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실적 부진 이런 것을 탓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대표실로 불러들인 거지. 규정에도 없는 그런 걸 영업 부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전가해서 당신이 돈으로 물어내라 막 이런 되지도 않는 갑질을 하길래. 전형적인 회사 내 갑질로 보이지만 A씨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A씨는 회사에 적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보험계약 성과보수를 받는 사업가형 지점장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회사에 속한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도 실제 지휘 감독을 받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등 764만 7천여 명, 전체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인원 기준이 크게 완화됐는데요.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역체계 전환의 첫날입니다. 모임 인원이 좀 늘고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해제 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먼저 이제 사적 모임은 지금까지보다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수도권이 10명이고 비수도권이 12명입니다. 이 10명과 12명에는 백신 접종 유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과 12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백신 접종 유무가 상관이 없고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4명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식당, 카페가 아마 이제 이 사적 모임 인원과 그다음에 이제 백신 패스의 도입을 놓고 상당히 좀 그 의견이 좀 엇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레스토랑도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식당이나 카페는 사람들이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격 제한을 두는 것, 이런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식당 카페는 우리가 나누는 3단계 고위험군 중에 2번째고 상당히 높은 그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미접종자를 4명까지 제한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이제 영업 시간, 이 시간부는 거의 대부분 다 해제가 됐고요. 예. 유흥시설만 자정까지 남았습니다. 유흥시설은 이제 고위험군 중에 1단계 가장 높은 위험 그 군이기 때문에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곳은 전부 다 영업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폭 풀렸던 것이고요. 예. 이제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그 궁금하신 그 업소가 있는데요. 음식점 카페는 뭐 말씀드린 대로고요. 영화는 그 일행이 가게 되면 이제 한 칸 띄우기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 영화관은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접종한 사람들이 한 일행이 갔다. 그분들은 그 나란히 앉을 수가 있고요. 나란히 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팝콘이나 이런 콜라 같은 것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프로야구 막 시작이 돼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야구장 전체로 놓고 보면 접종 구분 없이 정원에 50%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뭐 잠실 야구장이 한 3만 명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만 적용하면 15,000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함성 이런 거 못 합니다.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음식을 못 먹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이 뭐냐면 접종자 전용 구역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종한 사람들. 접종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은 그 구역 내에 정원의 100%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프로야구들은 아마 구장 전체를 야구장 전체를 접종 구역으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잠실 야구장은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맥주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소리 지르는 것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종자 전용 구역 안에서 치맥은 먹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함성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건 안 되고. 그거는 뭐 접종을 하셨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마스크는 항상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래픽을 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난 1년 한 반 이상 동안 상당히 이제 복잡했던 문제죠.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 인원 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고요.
접종 완료자가 들어가게 되면 500명 미만으로 이제 대폭 늘었습니다. 예. 크게 늘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은 이전에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다면은 201명 포함해서 접종 안 하신 분들 49명에서 250명까지 가능했거든요. 이것도 태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구분 없이 100명 아래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약에 모든 분이 다 접종을 했다면 500명까지 올 수 있고, 섞게 되면 250명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접종하신 분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 패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어차피 안 되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통성기도 같은 건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절반 가까이가 시의적절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2009년, 2010년 H1N1 신종플루가 언제 어떻게 종료됐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세계적인 유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10년 7월경에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에서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소능 이후로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의학적 견지로 보면 지난주나 이번 주 또는 4주 전이나 별로 이 코로나19의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 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 국민의 공감을 이루고 하나의 단계적 회복에 우리가 일상 속에 익숙해져진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어서 어차피 시작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 백신 패스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그 식당 카페에서는 마지막에 고민 중에 빠졌다 얘기를 하셨는데, 유흥시설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방역 패스, 그러니까 접종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확인제가 도입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방역 패스 접종 증명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백신 접종하면 증명 받으시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스마트폰에 쿠브라고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앱에 보면 다 접종 맞으신 분들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 가면은 그 종이 증명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픽에서 보시면 전자증명서라는 것이 바로 그 쿠브라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라든가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증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 이거 시골 가면 그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신분증에 그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주민증 같은 걸 보여주면 거기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백신 패스를 발급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장소들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흥업소,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인데 식당 같이 어쩔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은 백신 패스가 도입이 안 됐고요. 그 외에들은 백신 패스가 대부분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흥업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5종, 5종, 그러니까 실내 체육센터,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이런 곳들이죠.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고 좀 벗어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런 곳은 이제 생각하면 백신 되겠군요. 패스가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당국이 최소한의 방패 역할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국민의 어느 정도가 예방접종이 완료된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70%다, 80%다 이러한 얘기를 떠나서 우선은 이제 주변에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의학적 차원. 제가 자꾸 독감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2018년에 이렇게 80%, 90%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2018년에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멈췄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독감과 같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예방접종을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70%, 80%, 90% 하시오라고 말씀드린 적 없지만 지금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패스를 통해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신 분들이 접종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조한 거에 대해서 국가와 접종 받은 분들에게서 혜택을 드리는 건 찬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2018년 코로나19가 진행되기 전 1년 전에 독감 예방 접종 하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접종하신 고위험군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했고 또 그런 가족을 모시는 분들은 미리 접종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이런 접종의 백신 패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 일상에 익숙해지는 과정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달라지는 일상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달라지는 일상만큼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있거든요. 비상계획으로 돌아선다면 어떤 게 또 달라지는 겁니까? 비상계획이라는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벌써 일상으로 회복을 갖다가 멀리하는 겁니다. 일단은 정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11월 1일 오늘부터는 확진자라는 표현보다는 양성 판정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확진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독감에 걸린 사람이 2주 동안 집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갈 수가 없다. 독감에 걸리면 치료받고 회복하면 나중에 직장이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러한 연습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성 판정자, 확진자라고 하는 숫자는 검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분들도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그것이 감염되고 발병이 돼서 확인이 된다면 확진자가 되는 거지만 감염 노출됐지만 발병까지 했지만 내가 몰라서 다니면 확진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5천 명이다 10,000명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이 완료가 됐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명률 관리를 위한 부분만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유재복 기자, 그 치명률 관리, 그래서 집계도 앞으로 사망자 수라든가 위중증, 입원율 먼저 이제 집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까? 원래는 오늘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예. 오늘은 아직까지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보니까 순서는 바뀌었더라고요. 순서는 우선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제까지는 제일 첫 페이지가 접종률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상 반응 보고가 나왔고 세 번째가 이제 양성 판정받은 확진 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사망자, 위중증 환자 비율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역별 분포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 파트가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접종률, 그다음에 이상 반응,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사망자, 위중증 환자, 그 다음이 이제 확진 환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 지금 그 전문가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방역 당국도 아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확진 환자를 매일 발표할 것이냐, 확진 환자의 수를. 그거보다는 주간 평균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많은 나라들이 대개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정부의 비상 계획을 보면 그 확진 환자의 규모, 이 규모가 시행 기준에 들어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 기준 바로 직전에 경고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경고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무언가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비상 계획을 활용할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간 확진 환자가 하루 평균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되면 이제 경고등을 울리겠다는 것이죠. 경고등을 울리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실행 기준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환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발표함으로써 지금 우리 YTN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막 빨간 글씨로 확진 환자 수가 막 나오고 막 전화해서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가는 일상 회복의 그 발걸음과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일상 회복을 위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진 환자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과연 그 확진 환자의 수를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환자가 5,000명씩 나오면
그것을 그럼 언론들이 진중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로 또 혼란이 일어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예. 확진 환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진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 이야기 참고해서 앞으로 질문지 구성도 이 방향에 맞춰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교수님,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이제 재택 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정착시킨다,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재택 치료하다가 중증 그리고 중환자로 가는 비율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으로 회복의 가장 핵심은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불렸던 양성 판정자 분들이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또 최근에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사실 독감 예방 접종했지만 독감 걸릴 수 있죠. 예. 하지만 아주 가볍게 앓고 가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재택, 즉 일상적으로 집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독감과 같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재택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빠르게 중증도나 중증 또는 그 중간 단계의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송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예. 구체적인 사항을 의료진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70대, 사실 60대 초중 맞으면 전부 건강하시지만 본인도 모르는 기저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당뇨 초기인데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무증상 확진 양성 판정이었다가 급히 또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송에 대한 부분이 좀 투명하고 명확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더 일상 회복의 치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 오늘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약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죠. 그 예약률은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도 그 18살 이하 어린이 청소년들의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에 맡기는 것이고, 예. 방역 당국이나 언론은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기 예. 때문에 그냥 27% 정도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고3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이 백신 접종하고 이제 사망한 사례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시차가 좀 있기도 하고 예방 접종과의 연관성이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12세에서 15세 청소년 그 예방 접종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이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을 모시는 의료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쟁터의 맨 앞에서 반발짝 정도에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접종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접종을 해서 저도 지키지만 예. 제가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중1, 2, 3,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의에 따라서 소아 비만, 소아 천식, 소아 예.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과 수능을 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일정한 날짜에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갖고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연령대에 있어서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예방접종 1차 완료율, 2차 접종 완료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내지 않고 기다려도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예.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따라서 이 청소년들과 소아에서의 접종 실제로 인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보다는 현재 500만 명 정도의 성인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예. 좀 더 안전한 접종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로 보고, 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일부 연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 메신저 RNA 예방접종을 중단 또는 반용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접종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성인 접종률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으니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시차를 두면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지금 학기 중이니까 방학 때, 왜냐하면 예방접종하고 이틀, 3일 결석을 안 해도 결석에서 예. 우리가 면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접종률이 이미 높기 때문에 12에서 15세 특히 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겠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 잘하고 이런 기본 방역 수칙은 오늘 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입니다만은 잘 지키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매장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 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 있기만 하고 산책 가거나 걸어 다닐 때 막 주저앉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우울한 증상이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 견종.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상처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의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씨. 결국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인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까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미용업에서 미용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상해나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동물 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일본 도쿄 전철에서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적어도 17명이 다쳤습니다. 할로윈데이 밤에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는 사람들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도쿄도 신주쿠행 게이오센 전철 안. 겁에 질린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이 나게 다른 객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편 객차에선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철이 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뛰어내립니다. 전철 내 묻지마 칼부림과 방화로 17명이 다쳤고 칼에 찔린 7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신을 핫토리 교타라고 한 24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조커 복장을 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도쿄 전철에서 30대 남성이 승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참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조커 복장과 흉기에 있는 피가 가짜로 보여 용의자를 처음에는 헬로윈데이 파티 참가자로 여겨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행 중인 열차 내 무차별 흉기 난동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용의자가 참고한 지난 8월 도쿄 전철 사건에 앞서 2018년에도 신간센 고속열차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합의로 우리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에서 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555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네, 11월의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고 선선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일교차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군요. 네,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맑고 또 선선해서 가을을 느끼기 참 좋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선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퇴근길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충북은 종일 나쁨 수준의 대기질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이 6도, 대구 9도 등으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과 광주 17도, 대구는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입동인 일요일과 또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감기와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는데 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전에 세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을 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자, 대선 여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2부에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